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혼자 있을 때 심장마비가 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응급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시는데 오늘 알려드릴 방법을 기억해 두시면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60세 이상 어르신들 중에서 심장질환으로 돌아가시는 분이 매년 3만 명이 넘습니다. 이 중 상당수가 혼자 계실 때 갑작스럽게 찾아온 심장마비 때문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지만 올바른 대처법만 알고 계셨다면 살 수 있었던 경우들이 많습니다. 심장마비는 언제 어디서든 갑자기 찾아올 수 있습니다. 건강하다고 생각하던 분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특히 혼자 계실 때 이런 일이 생기면 도움을 받기 어려워 더욱 위험합니다. 하지만 올바른 대처법을 알고 계시면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심장마비하면 드라마에서 보는 것처럼 갑자기 쓰러지는 모습만 떠올리십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습니다. 초기 증상을 놓치거나 다른 질병으로 오해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심장마비 증상을 빠르게 알아차리는 방법과 혼자서도 할 수 있는 응급처치, 그리고 생존율을 높이는 핵심 행동들을 배우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생명을 구한 실제 사례들도 함께 들려드리겠습니다. 또한 계절별 주의사항과 평소 준비해야 할 것들까지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응급의학과 전문의들이 실제 현장에서 경험한 사례들을 바탕으로 준비한 내용입니다. 외국의 최신 연구 결과들도 함께 소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이 정보들은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귀중한 지식이 될 것입니다. 먼저 중요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의료진이 아닌 일반인으로서 건강 정보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응급 상황에서는 반드시 구급차를 부르고 전문 의료진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 내용은 교육 목적으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의 건강 상태나 복용 중인 약물에 따라 대처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평소 주치의와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 72세 김모 할아버지의 이야기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김 할아버지는 평소 건강하다고 생각하셨습니다. 혈압도 정상이고 당뇨도 없으셨거든요. 정기검진에서도 특별한 이상이 없다고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건강에 대해 자신감을 갖고 계셨습니다. 어느 날 오후 2시쯤이었습니다. 김 할아버지는 혼자 집에서 평소처럼 텔레비전을 보고 계셨습니다. 좋아하시는 드라마 재방송을 보며 편안한 시간을 보내고 계셨죠. 그런데 갑자기 가슴 한복판에 뭔가 무거운 것이 올려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별로 신경 쓰지 않으셨습니다. 나이 들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셨거든요. 하지만 몇 분이 지나자 통증이 점점 심해졌습니다. 마치 누군가 가슴을 꽉 쥐어짜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숨이 가빠지기 시작했고 입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김 할아버지는 처음에 체한 줄 알았습니다. 점심에 드신 음식이 잘못된 건 아닐까 생각하셨어요. 소화제를 찾아서 드셔볼까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통증의 양상이 평소 소화불량과는 달랐습니다. 가슴 중앙에서 시작된 통증이 점점 넓어지고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왼쪽 팔까지 저리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팔을 잘못 빼고 누워서 그런 줄 알았는데 계속 저렸습니다. 턱 아래쪽도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때서야 김 할아버지는 심상치 않다는 것을 깨달으셨습니다. 평소 건강 프로그램을 즐겨보시던 김 할아버지는 이런 증상들이 심장마비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내셨습니다. 망설임 없이 핸드폰을 집어들고 119에 전화를 거셨습니다. 손이 떨려서 번호를 누르기가 쉽지 않았지만 침착하게 신고하셨습니다. 구급대원과 통화하면서 김 할아버지는 현재 상황을 정확히 설명했습니다. 혼자 집에 있다는 것, 가슴 통증과 왼쪽 팔 저림 증상, 그리고 집 주소까지 명확하게 전달하셨습니다. 구급대원은 구급차가 도착하기 전까지 전화를 끊지 말라고 했습니다. 구급대원의 지시에 따라 김 할아버지는 소파에서 일어나 의자에 앉으셨습니다. 등받이가 있는 의자에 편안하게 앉아서 벨트를 풀고 셔츠 단추도 몇 개 풀어주셨습니다. 창문도 열어서 신선한 공기가 들어오도록 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하기 전까지 약 7분 정도 걸렸습니다. 이 시간 동안 김 할아버지는 구급대원과 계속 통화하면서 의식을 유지하려고 노력하셨습니다. 천천히 깊게 숨을 쉬면서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가끔 구급대원이 의식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질문을 했는데 또렷하게 대답하셨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도착했을 때 김 할아버지는 의식이 또렷했고 스스로 걸어서 구급차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병원까지 가는 동안에도 의식을 잃지 않았고 응급실에서 즉시 치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심전도 검사 결과 실제로 심근경색이 진행 중이었지만 빠른 대처 덕분에 혈관을 뚫는 시술을 성공적으로 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김 할아버지가 살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는 증상을 빠르게 인지하고 즉시 신고한 것입니다. 둘째는 구급차가 오는 동안 올바른 자세를 유지한 것입니다. 셋째는 의식을 잃지 않기 위해 계속 노력한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김 할아버지의 생명을 구한 핵심 요소였습니다. 하지만 모든 경우가 이렇게 다행스럽지는 않습니다. 안타까운 사례도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67세 박모 할머니의 경우를 보시면 얼마나 빠른 대처가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박 할머니도 김 할아버지와 비슷한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어느 날 저녁 혼자 집에서 설거지를 하고 계시는데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피로 때문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하루 종일 집안일을 하느라 지쳤을 거라고 여기셨죠. 잠시 쉬면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소파에 누우셨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증상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점점 심해졌습니다. 가슴이 조이는 듯한 느낌이 들었고 메스꺼움도 생겼습니다. 어지러움까지 느끼셨습니다. 그런데 박 할머니는 이런 증상들을 심장 문제와 연결해서 생각하지 못하셨습니다. 평소 소화가 잘 안 되는 편이셨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체한 것 같다고 생각하셨습니다. 부엌에 가서 소화제를 찾아 드시고 다시 누우셨습니다. 하지만 소화제를 먹어도 증상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심해졌습니다. 식은땀이 나기 시작했고 숨쉬기도 어려워졌습니다. 이때쯤 되어서야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끼셨지만 여전히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으셨습니다. 박 할머니는 자녀들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컸습니다. 밤늦은 시간이었고 자녀들도 각자 바쁜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거든요. 괜히 호들갑을 떨어서 자녀들을 놀라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참고 견디려고 하셨습니다. 새벽까지 기다렸다가 그래도 안 되면 병원에 가자고 생각하셨습니다. 하지만 새벽이 되기도 전에 박 할머니는 의식을 잃고 쓰러지셨습니다. 다행히 아침에 안부를 확인하러 온 큰아들이 발견해서 병원으로 이송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많은 시간이 지나버렸습니다. 심장 근육의 상당 부분이 이미 손상된 상태였습니다. 응급실에서 최선을 다해 치료했지만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가 되었습니다. 박 할머니는 한 달 넘게 중환자실에서 치료받으셨지만 결국 돌아가셨습니다. 만약 박 할머니가 증상 초기에 도움을 요청했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김 할아버지처럼 성공적으로 치료받고 건강을 회복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 두 사례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증상을 인지하고 즉시 행동했느냐의 차이입니다. 여성의 경우 남성과 다른 증상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박 할머니처럼 가슴 통증보다는 소화불량이나 메스꺼움, 어지러움 같은 증상이 먼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런 증상들은 다른 질병으로 오해하기 쉬워서 더욱 위험합니다. 심장마비는 시간이 생명을 좌우하는 질환입니다. 의학적으로 골든타임이라고 부르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 시간 안에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생존율이 크게 높아집니다. 심장마비가 왜 위험한지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심장은 온몸에 피를 보내는 펌프 역할을 합니다. 평소에는 1분에 60번에서 100번 정도 규칙적으로 뛰면서 전신에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합니다. 이 펌프가 제대로 작동해야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심장마비가 오면 이 펌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게 됩니다.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거나 아예 멈춰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뇌와 다른 장기들이 산소를 공급받지 못하게 됩니다. 특히 뇌는 산소에 매우 민감한 장기입니다. 뇌는 우리 몸에서 산소를 가장 많이 소비하는 장기입니다. 전체 산소 소비량의 약 20%를 뇌가 사용합니다. 그런데 뇌는 산소를 저장해 둘 수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산소가 공급되어야 합니다. 뇌는 산소 없이는 3분에서 4분 정도밖에 버틸 수 없습니다. 이 시간이 지나면 뇌세포들이 죽기 시작합니다. 한번 죽은 뇌세포는 다시 살아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심장마비 후 4분 안에 심폐소생술을 시작해야 뇌사를 막을 수 있습니다. 미국 심장학회의 연구에 따르면 심장마비 후 시간이 1분 지날 때마다 생존율은 7%에서 10%씩 떨어집니다. 이것이 얼마나 빠른 속도인지 아시겠죠? 10분이 지나면 생존 가능성이 거의 없어집니다. 대한심장학회에 따르면 우리나라 심장마비 환자의 생존율은 약 8%에 불과합니다. 이는 미국의 12%나 일본의 14%보다 낮은 수치입니다. 하지만 적절한 응급처치를 받은 경우 생존율이 30%까지 올라갑니다. 이것이 바로 올바른 대처법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수치입니다.
같은 질병이라도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을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의 2019년 연구에 따르면 심장마비 환자 중 1차 목격자가 즉시 심폐소생술을 시행한 경우 생존율이 43%까지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생존율은 단 3%에 불과했습니다. 또한 응급실 도착 전 적절한 전처치를 받은 환자들의 신경학적 후유증 발생률이 현저히 낮았습니다. 즉, 살아남을 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가능성도 크게 높아진다는 뜻입니다. 이제 혼자 있을 때 심장마비 증상이 나타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3가지 핵심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방법들은 실제 응급의학과 전문의들이 권장하는 내용들입니다. 첫 번째는 즉시 119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입니다. 가슴 통증이 시작되면 다른 생각은 하지 마시고 바로 전화를 거세요. 망설이거나 좀 더 지켜보겠다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전화를 걸 때는 침착하게 상황을 설명해야 합니다. 먼저 현재 위치의 정확한 주소를 말씀하세요. 아파트라면 동호수까지 정확히 알려주세요. 집 앞에 특이한 표지물이 있다면 그것도 함께 설명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는 현재 느끼고 있는 증상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세요. 가슴 어느 부위가 아픈지, 어떤 종류의 통증인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다른 동반 증상은 없는지 차례대로 말씀해 주세요. 구급대원이 상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혼자 있다는 사실도 반드시 알려주세요. 이것은 매우 중요한 정보입니다. 구급대원들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문이 잠겨 있거나 응답이 없을 가능성을 대비할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현관문을 열어두시거나 열쇠를 쉽게 찾을 수 있는 곳에 두세요. 현재 복용 중인 약물이 있다면 그것도 알려주세요. 특히 심장 관련 약물이나 혈압약, 당뇨약 같은 것들은 응급처치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약물 알레르기가 있다면 그것도 함께 말씀해 주세요. 구급차가 오는 동안에도 전화를 끊지 마세요. 구급대원이 계속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지시를 해줄 것입니다. 의식을 잃을까봐 걱정되시더라도 전화를 통해 계속 소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프면 누워야 한다고 생각하시는데 심장마비의 경우는 다릅니다. 바닥에 눕는 것보다는 앉아있는 자세가 더 좋습니다. 등받이가 있는 의자에 앉거나 벽이나 소파에 기대어 앉으세요. 이때 상체를 약간 앞으로 기울이는 자세가 좋습니다. 완전히 똑바로 앉지 마시고 약간 앞으로 몸을 숙이세요. 이 자세는 심장의 부담을 줄여주고 혈액순환을 도와줍니다. 몸을 조이는 옷들은 모두 풀어주세요. 넥타이가 있다면 풀고 셔츠 단추도 몇 개 풀어주세요. 벨트도 느슨하게 풀어주시면 좋습니다. 브래지어를 착용하신 여성분들도 가능하다면 느슨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호흡이 편해집니다. 창문을 열어서 신선한 공기가 들어오도록 하세요. 겨울철이라 춥더라도 환기는 필요합니다. 산소 농도가 높은 공기를 마시는 것이 도움됩니다. 선풍기나 에어컨이 있다면 약하게 틀어서 공기가 순환되도록 해주세요. 가능하다면 다리를 심장보다 높게 올려주세요. 의자에 앉아서 다른 의자나 스툴에 다리를 올리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다리에 있던 혈액이 심장으로 돌아가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이것이 불편하다면 억지로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세 번째는 의식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심장마비 상황에서 의식을 잃으면 상황이 더욱 위험해집니다. 그래서 끝까지 의식을 유지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계속 말을 하거나 노래를 부르세요. 혼자 있더라도 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구단을 외우거나 전화번호를 중얼거리는 것도 좋습니다. 뇌를 계속 활동시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손가락을 움직이거나 발가락을 움직여주세요. 주먹을 쥐었다 폈다 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런 움직임들이 혈액순환에도 도움이 되고 의식을 유지하는 데도 도움됩니다. 주변에 있는 물건을 만지거나 숫자를 세는 것도 도움됩니다. 시계를 보면서 초침을 따라 숫자를 세어보세요. 이런 간단한 활동들이 의식 수준을 유지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깊게 호흡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코로 천천히 들이마시고 입으로 천천히 내쉬세요. 이때 배가 나왔다 들어갔다 하는 복식 호흡을 하시면 더 좋습니다. 급하게 숨을 쉬면 오히려 심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만약 집에 아스피린이 있다면 하나를 씹어서 드세요. 아스피린은 혈전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어서 심장마비 초기에 도움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우선 아스피린 알레르기가 있으시면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또한 위궤양이나 출혈성 질환이 있으신 분들도 피하셔야 합니다.
현재 복용 중인 약물과 상호작용 가능성도 있으므로 확실하지 않으면 구급대원과 상담 후 결정하세요. 아스피린을 드실 때는 물과 함께 씹어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씹어서 드시면 흡수가 빨라집니다.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보조적인 수단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빠른 신고와 전문 치료입니다. 호흡이 어려우면 천천히 깊게 숨을 쉬세요. 패닉 상태가 되면 호흡이 빨라지고 얕아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오히려 산소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의식적으로 호흡을 조절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코로 들이마실 때는 4까지 세고 입으로 내쉴 때는 6까지 세어보세요. 이런 식으로 리듬을 만들어서 호흡하시면 침착감을 유지하는 데 도움됩니다. 너무 깊게 숨을 쉬려고 하지 마시고 자연스럽게 하세요. 침착감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공포나 불안감은 심장에 더 큰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구급차가 오고 있다는 사실을 계속 상기시키세요. 곧 전문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스스로에게 말해주세요. 기침을 강하게 하라는 민간요법이 인터넷에 돌아다니는데 이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기침 심폐소생술이라고 불리는 이 방법은 전문가들이 권하지 않습니다. 강한 기침은 오히려 부정맥을 유발하거나 혈압을 급격히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대신 앞서 말씀드린 3가지 방법을 따라하세요. 니트로글리세린 같은 심장약을 평소 처방받아서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약물은 의사의 지시에 따라 사용하셔야 합니다. 응급 상황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구급대원이나 의료진과 상담 없이 임의로 사용하시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혈압이 낮은 상태에서 니트로글리세린을 사용하면 혈압이 더 떨어져서 쇼크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평소 복용하시던 약물이라도 응급 상황에서는 다를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계절에 따른 주의사항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겨울철에는 갑작스러운 온도 변화가 심장에 큰 부담을 줍니다. 따뜻한 실내에서 차가운 바깥으로 나갈 때 혈관이 급격히 수축하면서 심장마비 위험이 높아집니다. 목욕 후 탈의실과 욕실의 온도 차이도 위험합니다. 특히 새벽 시간에 화장실에 가실 때 조심하셔야 합니다. 따뜻한 이불 속에서 차가운 화장실로 이동할 때 온도 차이가 10도 이상 날 수 있습니다. 겨울철 운동할 때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갑자기 찬 공기를 마시면서 운동하면 심장에 무리가 갈 수 있습니다. 실외 운동 전에는 충분한 준비 운동을 하시고 점진적으로 강도를 높이세요. 가능하면 실내에서 운동하시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여름철에는 탈수와 더위로 인한 스트레스가 심장마비 위험을 높입니다. 땀을 많이 흘리면 혈액이 진해져서 혈전이 생기기 쉬워집니다. 충분한 수분 섭취가 매우 중요합니다. 하루에 8잔 이상의 물을 드시기를 권합니다. 에어컨 사용으로 천을 조절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실내외 온도 차이가 너무 크면 오히려 위험할 수 있습니다. 실내 온도는 실외 온도보다 5도에서 7도 정도 낮게 설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무더운 낮 시간대인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는 외출을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시간대에 꼭 외출해야 한다면 모자나 양산을 사용하시고 그늘진 곳을 이용하세요. 짧은 거리라도 자동차를 이용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봄과 가을에도 일교차가 클 때 주의하셔야 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기온이 많이 떨어지는 날에는 옷을 여러 겹 입어서 천 조절을 하세요. 특히 새벽 운동을 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몸을 따뜻하게 하고 나가세요. 평소 심장 관련 약물을 복용하시는 분들은 정해진 시간에 정확한 용량을 드셔야 합니다. 약을 거르거나 임의로 양을 조절하시면 안 됩니다. 여행이나 외출 시에도 꼭 챙기시고 여분의 약을 준비해 두세요. 니트로글리세린을 처방받으신 분은 항상 휴대하시고 사용법을 정확히 숙지해 두세요. 유효기간도 주기적으로 확인하시고 직사광선을 피해서 보관하세요. 응급시 사용법을 가족들에게도 알려두시면 좋습니다. 하지만 니트로글리세린과 혈압약을 함께 복용할 때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혈압이 너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평소 혈압이 낮으신 분들은 특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은 갑자기 약을 중단하면 절대 안 됩니다. 리바운드 현상으로 혈압이 급격히 오를 수 있습니다. 이는 심장마비나 뇌졸중의 위험을 크게 높입니다. 부작용이 있더라도 의사와 상담 후 서서히 줄여나가야 합니다. 당뇨약을 복용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혈당 조절이 잘못되면 심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혈당을 측정하시고 식사 시간도 규칙적으로 지키세요. 아스피린을 평소 복용하시는 분들은 출혈 위험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작은 상처라도 피가 오래 날 수 있습니다. 수술이나 치과 치료 전에는 반드시 의료진에게 아스피린 복용 사실을 알려주세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질문들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질문들은 실제로 응급실에서 환자분들이나 가족분들이 자주 하시는 것들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심장마비와 심근경색은 같은 것인가요? 엄밀히 말하면 조금 다릅니다. 심근경색은 심장 혈관이 막혀서 심장 근육이 죽는 것이고 심장마비는 심장이 갑자기 멈추는 것입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비슷한 의미로 사용됩니다. 심근경색이 생기면 심장마비로 이어질 수 있고 심장마비의 원인 중 상당수가 심근경색입니다. 그래서 증상이나 대처법은 거의 비슷합니다. 중요한 것은 용어의 정확한 구분보다는 빠른 대처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여성의 심장마비 증상이 남성과 다른가요? 네, 맞습니다. 여성은 전형적인 가슴 통증보다는 다른 증상이 먼저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메스꺼움이나 구토, 어지러움 같은 증상이 더 흔합니다. 목이나 턱, 어깨 등 위쪽 부위의 통증도 여성에게 더 자주 나타납니다. 이런 증상들은 다른 질병으로 오해하기 쉬워서 진단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성분들은 이런 비전형적 증상들도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합니다. 또한 여성은 당뇨병이나 고혈압이 있을 때 심장마비 위험이 남성보다 더 크게 증가합니다. 폐경 후에는 여성 호르몬 감소로 인해 심장병 위험이 급격히 높아집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이 더욱 중요합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평소 운동을 하면 심장마비를 예방할 수 있나요?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은 심장 건강에 매우 좋습니다. 심장 근육을 강화하고 혈액순환을 개선하며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줍니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고강도 운동은 오히려 위험할 수 있습니다. 평소 운동을 하지 않던 분이 갑자기 무리한 운동을 하면 심장마비 위험이 일시적으로 높아집니다. 본인의 체력 수준에 맞는 운동을 꾸준히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주일에 3번 이상 30분씩 걷기 운동을 하시면 심장마비 위험을 30% 이상 줄일 수 있습니다. 수영이나 자전거 타기 같은 유산소 운동도 좋습니다. 하지만 운동 전에는 반드시 의사와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스트레스가 정말 심장마비를 유발하나요? 네, 스트레스는 심장마비의 중요한 위험 요인 중 하나입니다.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혈압을 높이고 동맥경화를 촉진합니다. 또한 염증 반응을 증가시켜서 혈관 건강을 해칩니다. 급성 스트레스도 문제입니다. 갑작스러운 충격이나 분노는 혈관을 수축시키고 혈압을 급격히 올립니다. 실제로 지진이나 전쟁 같은 극심한 스트레스 상황에서 심장마비 발생률이 크게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스트레스 관리는 심장 건강의 핵심입니다. 규칙적인 운동과 충분한 수면, 명상이나 요가 같은 이완요법이 도움됩니다. 취미 활동이나 사회적 관계도 스트레스 해소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가족이나 친구들과의 대화도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됩니다. 혼자 속으로만 끙끙 앓지 마시고 주변 사람들과 마음을 나누세요.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하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도움을 받으세요.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심장마비 가족력이 있으면 나도 위험한가요? 유전적 요인은 분명히 있습니다. 부모나 형제자매 중에 심장병 환자가 있으면 위험도가 높아집니다. 특히 젊은 나이에 심장병을 앓은 가족이 있다면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하지만 유전적 요인이 전부는 아닙니다. 생활 습관을 개선하면 위험도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금연과 금주, 규칙적인 운동과 건강한 식습관, 스트레스 관리 등이 중요합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도 필수입니다. 가족력이 있으신 분은 일반인보다 더 자주 검사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혈압과 콜레스테롤, 혈당 수치를 정기적으로 확인하시고 이상이 있으면 조기에 치료받으세요.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나이가 들면 심장마비 위험이 얼마나 높아지나요? 나이는 피할 수 없는 위험 요인입니다. 60세 이후부터 심장마비 위험이 급격히 증가합니다. 남성은 45세 이후, 여성은 55세 이후부터 위험도가 높아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많다고 해서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80세 이상의 고령자도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평소 건강관리와 정기검진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다시 한번 차근차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혼자 있을 때 심장마비 증상이 나타나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즉시 119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망설이지 마시고 바로 전화를 거세요. 두 번째로는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바닥에 눕지 말고 의자에 앉거나 벽에 기대어 앉으세요. 조이는 옷들은 풀어주시고 창문을 열어서 신선한 공기가 들어오도록 하세요. 세 번째로는 의식을 잃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계속 말을 하거나 노래를 부르세요. 손가락이나 발가락을 움직이고 천천히 깊게 숨을 쉬세요. 이 세 가지만 기억하셔도 생존 가능성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도 잊지 마세요. 정기적인 건강검진과 꾸준한 운동, 건강한 식습관이 심장마비를 막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금연과 금주도 필수입니다. 스트레스 관리와 충분한 수면도 중요합니다. 평소 응급 상황에 대비해서 준비해 둘 것들도 있습니다. 핸드폰을 항상 손에 닿는 곳에 두시고 응급 연락처를 저장해 두세요. 복용 중인 약물 목록을 정리해서 쉽게 찾을 수 있는 곳에 보관하세요. 지금부터 7일 동안 실천해 보실 수 있는 간단한 도전을 제안합니다. 이 도전들은 응급 상황에 대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첫째, 집 안에서 핸드폰을 항상 손에 닿는 곳에 두세요. 화장실에 갈 때도 가져가시고 잠들 때도 침대 옆에 두세요. 충전기도 여러 곳에 비치해서 배터리가 떨어지지 않도록 하세요. 둘째, 가족이나 이웃에게 오늘 배운 내용을 한 가지씩 알려주세요. 응급 상황에서는 주변 사람들의 도움이 중요합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서로 안전을 확인하는 방법도 정해두세요. 셋째, 응급 상황 대비용품을 한 곳에 모아두세요. 복용 중인 약물 목록과 병원 연락처, 보험카드 등을 한데 모아서 쉽게 찾을 수 있는 곳에 보관하세요. 가족들도 이 위치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넷째, 집안의 위험 요소들을 점검해 보세요. 미끄러운 바닥이나 걸릴 수 있는 물건들을 정리하세요. 조명도 충분한지 확인하고 필요하면 야간 조명을 설치하세요. 다섯째, 정기적으로 혈압을 측정해 보세요. 가정용 혈압계를 구입해서 매일 같은 시간에 측정하시고 기록해 두세요. 이상이 있으면 즉시 병원에 가세요. 여섯째, 응급처치 방법을 연습해 보세요. 심폐소생술까지는 어렵더라도 오늘 배운 기본적인 대처법들은 반복해서 연습해 보세요. 가족들과 함께 연습하시면 더 좋습니다. 일곱째, 건강한 생활 습관을 하나씩 추가해 보세요. 금연이나 금주, 규칙적인 운동, 건강한 식습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실천해 보세요.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더 많은 분들이 이 중요한 정보를 볼 수 있도록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댓글로 궁금한 점이나 경험담을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뇌졸중 초기 증상을 알아차리는 방법과 골든타임 내 대처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뇌졸중도 심장마비만큼 위험한 질환이지만 빠른 대처로 후유증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뇌졸중의 전조 증상인 일과성 뇌어혈 발작에 대해서도 설명해 드릴 예정입니다. 이런 증상들을 놓치면 큰 뇌졸중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 조기 발견이 매우 중요합니다. 꼭 시청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중요한 말씀을 드립니다. 이 내용은 교육 목적의 일반적인 정보입니다. 실제 응급 상황에서는 반드시 전문 의료진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적절한 대처법이 다를 수 있으므로 평소 주치의와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혈관 건강을 위협하는 무서운 적들이 우리 식탁 위에 숨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고지혈증과 고혈압, 당뇨병을 앓고 계신 분들이라면 더욱 주의해야 할 음식들이 있습니다. 이런 음식들을 모르고 드시다가는 혈관이 막히거나 터져서 생명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성인 3명 중 1명이 고혈압을 앓고 있고 당뇨병 환자는 5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고지혈증까지 포함하면 거의 모든 중년과 시니어분들이 혈관 질환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봐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약만 드시면 괜찮다고 생각하시는데 이것은 정말 위험한 착각입니다. 약을 드시면서도 혈관을 망가뜨리는 음식을 계속 드신다면 결국 큰 병이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5가지 음식은 혈관 건강을 위해 반드시 피해야 할 것들입니다. 이 음식들이 왜 위험한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드실 수 있는지까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어보시면 여러분의 혈관 나이를 10년은 젊게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채널 구독과 좋아요도 미리 눌러주시고 집중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학적인 조언을 드리기 전에 중요한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은 일반적인 건강 정보이며 개인의 상태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치료나 약물 복용에 관해서는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이야기는 정말 가슴 아픈 사연입니다. 서울에 사시는 65세 김모 씨의 이야기입니다. 김 씨는 5년 전부터 당뇨와 고혈압 진단을 받고 꾸준히 약을 드시고 계셨습니다. 병원에서 식이요법을 하라고 했지만 평생 드시던 음식을 갑자기 바꾸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특히 김 씨가 좋아하시던 것은 짜고 기름진 음식들이었습니다.
아침에는 햄과 소시지가 들어간 라면을 드시고 점심에는 삼겹살에 소주 한 잔, 저녁에는 치킨이나 족발을 시켜 드시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가족들이 몇 번 말려봤지만 김 씨는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약도 먹고 있는데 뭐가 문제냐, 평생 이렇게 살아왔는데 지금 와서 바꿀 수 있느냐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작년 겨울 갑작스럽게 가슴 통증을 호소하시더니 응급실로 실려 가셨습니다. 급성 심근경색이었습니다. 관상동맥 3개가 모두 막혀 있었고 그중 하나는 90% 이상 좁아져 있었습니다. 다행히 응급수술로 생명을 구할 수 있었지만 김 씨는 이후 심장 기능이 많이 떨어져서 계단 오르기도 힘들어 하십니다. 의사 선생님은 만약 조금만 늦었다면 정말 위험했을 거라고 하셨습니다. 김 씨가 지금 가장 후회하는 것은 가족들의 만류를 무시하고 계속 몸에 해로운 음식을 드신 것입니다. 약만 먹으면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얼마나 큰 착각이었는지 이제야 깨달으셨다고 합니다. 김 씨는 지금 철저한 식이요법을 하고 계시지만 이미 손상된 혈관은 완전히 회복되기 어렵습니다. 평생 조심스럽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 김 씨에게는 가장 큰 고통입니다. 이런 일이 여러분에게는 절대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정확한 정보를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례는 더욱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부산에 사시는 70세 박모 씨의 경우입니다. 박 씨는 당뇨와 고지혈증을 함께 앓고 계셨는데 특히 단 음식을 무척 좋아하셨습니다. 병원에서 아무리 단 것을 끊으라고 해도 쉽게 포기하지 못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믹스커피 2잔은 기본이고 오후에는 빵이나 과자, 저녁 식사 후에는 꼭 아이스크림이나 케이크를 드셨습니다. 딸이 당뇨에 좋지 않다고 말려도 조금씩만 먹는다며 계속 드셨습니다. 특히 박 씨가 즐겨 드시던 것은 도넛과 크림빵이었습니다. 근처 빵집에서 갓 구운 도넛을 사와서 커피와 함께 드시는 것이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시간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음식들이 혈당을 급격히 올릴 뿐만 아니라 혈관벽에 염증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트랜스 지방과 포화 지방이 가득한 이런 음식들은 혈관을 딱딱하게 만들고 혈액을 끈적하게 만듭니다. 결국 박 씨는 지난해 뇌졸중으로 쓰러지셨습니다. 뇌혈관이 터져서 반신불수가 되셨고 지금도 재활치료를 받고 계십니다. 말씀하시기도 어려워지셨고 혼자서는 거의 아무것도 하실 수 없는 상태가 되셨습니다. 가장 안타까운 것은 박 씨가 지금도 왜 이렇게 되었는지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신다는 것입니다. 단 것을 조금씩만 먹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억울해하십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 보면 박 씨의 경우는 충분히 예측 가능한 결과였습니다. 당뇨 환자가 지속적으로 고당분 고지방 음식을 섭취하면 혈관 손상이 가속화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더욱 충격적인 사례입니다. 대구에 사시는 68세 이모 씨는 고혈압과 당뇨를 동시에 앓고 계셨습니다. 이 씨는 특별히 짠 음식을 좋아하셨습니다. 김치찌개나 된장찌개를 끓일 때도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많은 소금을 넣으셨고 젓갈이나 장아찌 같은 짠 반찬을 즐겨 드셨습니다. 또한 라면을 무척 좋아하셨는데 특히 짜장라면이나 해물라면처럼 나트륨 함량이 높은 것들을 자주 드셨습니다. 밤늦게 출출할 때 라면 한 봉지를 끓여 드시는 것이 습관이었습니다. 가족들이 짠 음식이 혈압에 좋지 않다고 말씀드려도 이 씨는 싱거운 음식은 먹을 맛이 나지 않는다며 계속 짜게 드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이 씨는 극심한 두통과 함께 의식을 잃으셨습니다. 가족이 발견해서 응급실로 모셨지만 이미 뇌출혈이 광범위하게 일어난 상태였습니다. 혈압이 220까지 올라가 있었고 뇌압도 심하게 높아진 상태였습니다. 응급수술을 받으셨지만 결국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시고 한 달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지속적인 고나트륨 섭취로 인해 혈관벽이 두꺼워지고 탄력을 잃어서 결국 터지게 된 것이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만약 평소에 저염식을 하셨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던 안타까운 경우였습니다. 이제 왜 이런 무서운 일들이 일어나는지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고지혈증과 고혈압, 당뇨병은 모두 혈관을 손상시키는 질환들입니다. 혈관은 우리 몸의 고속도로와 같습니다. 혈액이라는 자동차가 온몸을 돌아다니면서 영양분과 산소를 공급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잘못된 음식을 계속 드시면 이 고속도로가 점점 좁아지고 막히게 됩니다. 먼저 고지혈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지혈증은 혈액 속에 기름기가 너무 많은 상태를 말합니다. 특히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불리는 저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이 높아지면 혈관벽에 쌓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동맥경화라고 하는데 혈관벽이 두꺼워지고 딱딱해지면서 혈액이 지나갈 공간이 점점 줄어듭니다.
마치 수도관에 때가 끼는 것과 같은 현상입니다. 2023년 대한심장학회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의 40%가 고지혈증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50세 이상에서는 60%를 넘어선다고 하니 정말 심각한 상황입니다. 고혈압은 혈액이 혈관벽을 누르는 압력이 정상보다 높은 상태입니다. 정상 혈압은 120, 80 미만인데 140, 90 이상이면 고혈압으로 진단합니다. 혈압이 높아지면 혈관벽에 지속적으로 강한 압력이 가해집니다. 이로 인해 혈관벽이 손상되고 두꺼워지며 결국 탄력을 잃게 됩니다. 또한 높은 압력으로 인해 혈관이 터질 위험도 높아집니다. 당뇨병은 혈액 속 포도당 농도가 정상보다 높은 상태가 지속되는 질환입니다. 공복 혈당이 126 이상이거나 식후 혈당이 200 이상이면 당뇨병으로 진단합니다. 높은 혈당은 혈관벽을 직접적으로 손상시킵니다. 포도당이 혈관벽의 단백질과 결합해서 최종 당화산물이라는 독성 물질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이 물질들이 혈관을 딱딱하게 만들고 염증을 일으킵니다. 더 무서운 것은 이 세 질환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혈관 손상을 가속화한다는 점입니다. 당뇨가 있으면 고혈압이 생기기 쉽고 고혈압이 있으면 고지혈증이 악화되기 쉽습니다. 실제로 당뇨 환자의 70%가 고혈압을 동반하고 고혈압 환자의 50%가 당뇨나 전당뇨 상태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5가지 위험한 음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음식들은 혈관 건강을 위해서는 반드시 피하시거나 최소한으로 줄이셔야 합니다. 첫 번째로 피해야 할 음식은 가공육입니다. 햄, 소시지, 베이컨, 살라미 같은 가공육들은 혈관 건강에 최대적입니다. 가공육에는 아질산 나트륨이라는 발색제가 들어있습니다. 이 물질은 몸속에서 아질소아민이라는 발암물질로 변할 뿐만 아니라 혈관벽을 손상시킵니다. 또한 가공 과정에서 엄청난 양의 소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나트륨 함량이 매우 높습니다. 한 개의 소시지에는 하루 권장 나트륨 섭취량의 30%가 들어있습니다. 아침에 라면에 햄을 넣어 드시고 점심에 샌드위치를 드시면 하루 권장량을 훨씬 넘어서게 됩니다. 또한 가공육에는 포화지방과 트랜스지방이 많이 들어있어서 혈중 콜레스테롤을 높입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는 가공육을 1급 발암물질로 분류했을 만큼 위험한 식품입니다. 대신 신선한 생선이나 닭가슴살, 두부 같은 단백질 식품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단백질이 필요하시다면 달걀이나 콩류를 활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두 번째로 피해야 할 음식은 튀긴 음식입니다. 치킨, 돈가스, 생선가스, 튀김류 등은 모두 혈관에 치명적입니다. 튀기는 과정에서 기름이 고온에 노출되면 트랜스지방이 생성됩니다. 트랜스지방은 나쁜 콜레스테롤을 높이고 좋은 콜레스테롤을 낮춰서 동맥경화를 가속화합니다. 특히 여러 번 사용한 기름으로 튀긴 음식은 더욱 위험합니다. 산화된 기름은 혈관벽에 염증을 일으키고 혈전 형성을 촉진합니다. 또한 튀긴 음식은 칼로리가 매우 높아서 비만을 유발합니다. 비만은 그 자체로 고혈압과 당뇨의 위험 인자입니다. 튀긴 음식 대신 찜이나 구이, 삶은 요리를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름을 사용하실 때는 올리브오일이나 들기름처럼 불포화 지방이 많은 기름을 소량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피해야 할 음식은 정제된 당분이 많은 음식들입니다. 케이크, 도넛, 사탕, 초콜릿, 아이스크림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정제당은 혈당을 급격히 올려서 췌장에 부담을 줍니다. 또한 혈당 스파이크라고 하는 급격한 혈당 상승과 하강을 반복하면서 혈관벽을 손상시킵니다. 특히 단순당은 체내에서 중성지방으로 전환되어 고지혈증을 악화시킵니다. 또한 당분이 많은 음식들은 대부분 칼로리도 높아서 체중 증가의 원인이 됩니다. 2022년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단 음료를 매일 한 캔씩 마시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당뇨 발생 위험이 20% 높다고 합니다. 단 음식이 드시고 싶으실 때는 과일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과일도 과당이 들어있기 때문에 하루에 한두 개 정도로 제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로 피해야 할 음식은 짠 음식들입니다. 젓갈, 장아찌, 라면, 찌개류 등 나트륨 함량이 높은 음식들이 해당됩니다. 과도한 나트륨 섭취는 체내 수분 보유량을 늘려서 혈압을 상승시킵니다. 또한 혈관벽을 두꺼워지게 만들어서 탄력을 떨어뜨립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평균 나트륨 섭취량은 하루 3,400mg으로 세계보건기구 권장량인 2,000mg의 거의 2배에 달합니다. 특히 라면 한 봉지에는 하루 권장량에 가까운 나트륨이 들어있습니다. 국물까지 다 드시면 권장량을 훨씬 넘어서게 됩니다. 나트륨을 줄이시려면 천연 조미료를 활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늘, 생강, 허브, 향신료 등을 사용하시면 짜지 않게도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5번째로 피해야 할 음식은 흰 밀가루로 만든 음식들입니다. 흰빵, 과자, 국수, 떡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정제된 탄수화물은 혈당을 급격히 올리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섬유질이 거의 없어서 포만감이 적어 과식하기 쉽습니다. 흰 밀가루 음식들은 대부분 혈당 지수가 높아서 당뇨 환자에게는 특히 위험합니다. 또한 칼로리는 높으면서 영양소는 부족해서 영양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대신 현미, 귀리, 통밀빵 같은 통곡물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통곡물에는 섬유질과 비타민, 미네랄이 풍부해서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께서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에게 이런 유익한 정보를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건강한 정보가 더 널리 퍼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구체적인 해결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해결책은 혈관 건강에 좋은 음식으로 바꿔 드시는 것입니다. 먼저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생선을 자주 드시기 바랍니다. 고등어, 삼치, 꽁치, 연어 같은 등푸른 생선에는 혈관 염증을 줄이고 혈액을 맑게 해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일주일에 3번 이상 생선을 드시면 심혈관 질환 위험을 30%까지 줄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구이나 찜으로 드시되 소금은 최소한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견과류도 혈관 건강에 매우 좋습니다. 호두, 아몬드, 잣 등에는 불포화 지방산과 비타민이 풍부해서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춰줍니다. 하루에 한 줌 정도 드시면 적당합니다.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드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특히 색깔이 진한 채소에는 항산화 성분이 많아서 혈관 노화를 막아줍니다. 시금치, 브로콜리, 당근, 토마토 등을 매일 드시기 바랍니다. 콩류도 훌륭한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두부, 된장, 콩나물 등은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하면서도 콜레스테롤 걱정이 없습니다. 또한 이소플라본이라는 성분이 혈관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현미나 통밀처럼 도정하지 않은 곡물을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섬유질이 풍부해서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만들고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줍니다. 두 번째 해결책은 올바른 조리법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같은 재료라도 어떻게 요리하느냐에 따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튀기는 대신 찌거나 삶아서 드시기 바랍니다. 찜 요리는 재료 본래의 맛을 살리면서도 기름기를 줄일 수 있는 최고의 조리법입니다. 찜기가 없으시면 전기밥솥을 활용하셔도 됩니다. 구이를 하실 때는 팬에 기름을 두르지 마시고 논스틱 팬이나 그릴팬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생선이나 닭고기는 자체 기름으로도 충분히 맛있게 구워집니다. 국이나 찌개를 끓이실 때는 멸치나 다시마로 우린 육수를 사용하시고 소금 대신 천연 조미료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마늘, 생강, 파 등은 맛도 좋아지고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볶음 요리를 하실 때는 기름을 최소한만 사용하시고 물을 조금씩 넣어가면서 볶으시면 기름 사용량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해결책은 식사 습관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먹느냐도 마찬가지로 중요합니다. 천천히 꼭꼭 씹어서 드시기 바랍니다. 한 입에 30번 이상 씹으시면 소화도 잘 되고 포만감도 빨리 느끼실 수 있습니다. 또한 혈당 상승도 완만해집니다. 식사는 규칙적으로 하시되 과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배부를 때까지 드시지 마시고 8분 정도 배가 찬 상태에서 수저를 놓으시기 바랍니다. 물을 충분히 드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루에 8잔 이상의 물을 마시면 혈액이 묽어져서 혈액순환이 좋아집니다. 식사 30분 전에 물 한 잔을 마시면 포만감도 높아져서 과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간식은 가능한 한 피하시고 꼭 드셔야 한다면 견과류나 과일로 대체하시기 바랍니다. 저녁 식사 후에는 아무것도 드시지 마시고 최소 3시간은 공복을 유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계절별로 특별히 주의해야 할 점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절에 따라 혈관 질환의 위험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에 맞는 관리가 필요합니다. 겨울철에는 추위로 인해 혈관이 수축하면서 혈압이 올라가기 쉽습니다. 기온이 섭씨 10도 떨어질 때마다 수축기 혈압이 평균 13 정도 상승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겨울철에는 따뜻한 물로 샤워하시고 외출할 때는 목도리와 모자를 꼭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실내 온도를 22도 정도로 유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겨울철에는 활동량이 줄어들면서 체중이 늘기 쉽습니다. 실내에서라도 꾸준히 운동하시고 비타민 부족이 되지 않도록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드시기 바랍니다. 봄철에는 황사나 미세먼지로 인해 혈관 염증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에는 외출을 자제하시고 꼭 나가셔야 한다면 마스크를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봄철에는 새로 나는 나물과 채소를 활용해서 겨우내 부족했던 비타민과 미네랄을 보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냉이, 달래, 취나물 등은 혈관 건강에 좋은 성분이 풍부합니다. 여름철에는 더위로 인해 탈수가 되기 쉽고 이는 혈액을 끈적하게 만들어서 혈전 위험을 높입니다. 충분한 수분 섭취가 특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여름철에 시원한 음료를 많이 찾게 되는데 설탕이 많이 들어간 음료는 피하시고 물이나 보리차를 드시기 바랍니다. 수박, 참외 같은 수분이 많은 과일도 좋습니다. 가을철에는 일교차가 크기 때문에 혈압 변화에 주의해야 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옷을 적절히 조절하시고 갑작스러운 온도 변화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가을철에는 제철 과일과 채소가 많이 나오는 시기입니다. 사과, 배, 단감, 무, 배추 등을 활용해서 영양 균형을 맞추시는 것이 좋습니다. 약물 복용에 관해서도 중요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약물은 의사의 지시에 따라 정확한 시간에 복용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혈압약은 대부분 아침에 복용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혈압은 아침에 가장 높아지기 때문에 이 시간에 맞춰서 약효가 나타나도록 하는 것입니다. 당뇨약은 종류에 따라 복용 시간이 다릅니다. 식전에 복용하는 약과 식후에 복용하는 약이 있으니 의사나 약사의 설명을 정확히 들으시고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고지혈증 약은 주로 저녁에 복용합니다. 콜레스테롤 합성이 밤에 가장 활발하기 때문에 이 시간에 약효가 나타나도록 하는 것입니다. 약을 복용하시면서도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혈압은 가정에서도 매일 측정하시고 혈당과 콜레스테롤은 3개월마다 검사 받으시기 바랍니다. 약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으니 평소와 다른 증상이 있으시면 즉시 의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임의로 약을 중단하거나 용량을 조절하시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자주 궁금해하시는 질문들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혈압이 정상이면 약을 끊어도 되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혈압이 정상으로 나오면 약을 끊으시려고 하는데 이는 매우 위험한 생각입니다. 혈압약은 복용하고 있기 때문에 혈압이 정상으로 유지되는 것입니다. 약을 끊으면 다시 혈압이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약물 중단은 반드시 의사와 상의해서 결정하셔야 합니다. 간혹 생활습관 개선만으로도 혈압이 조절되는 경우가 있지만 이런 경우에도 단계적으로 약을 줄여가면서 신중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당뇨 환자도 과일을 먹어도 되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당뇨가 있으시다고 해서 과일을 완전히 끊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종류와 양을 조절하셔야 합니다. 당분이 적은 과일을 선택하시고 하루에 한두 개 정도만 드시기 바랍니다. 사과, 배, 오렌지 같은 과일은 섬유질도 많고 비타민도 풍부해서 적당량 드시면 도움이 됩니다. 단 포도나 감, 바나나처럼 당분이 많은 과일은 피하시거나 아주 소량만 드시기 바랍니다. 과일 주스는 당분이 농축되어 있으니 가능한 피하시고 드시더라도 물에 희석해서 드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은 콜레스테롤이 높으면 계란을 먹으면 안 되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예전에는 계란 노른자에 콜레스테롤이 많다고 해서 피하라고 했지만 최근 연구에서는 다른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음식으로 섭취하는 콜레스테롤보다는 몸에서 만들어지는 콜레스테롤이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하루에 계란 한두 개 정도는 드셔도 문제 없습니다. 오히려 계란은 양질의 단백질과 비타민이 풍부한 훌륭한 식품입니다. 다만 기름에 볶거나 튀기지 마시고 삶아서 드시거나 찜으로 해서 드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은 운동을 얼마나 해야 하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혈관 건강을 위해서는 꾸준한 유산소 운동이 가장 중요합니다. 일주일에 5번, 한 번에 30분씩 걷기 운동을 하시는 것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천천히 걷다가 점차 속도를 높여서 약간 숨이 찰 정도로 걸으시면 됩니다. 수영이나 자전거 타기, 등산 같은 운동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강도보다는 꾸준함입니다. 무리하지 마시고 자신의 체력에 맞춰서 조금씩 늘려가시기 바랍니다. 근력 운동도 일주일에 2-3번은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령이나 헬스장에 가지 않으셔도 집에서 스쿼트나 팔굽혀펴기 같은 운동으로도 충분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배운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혈관 건강을 위해 피해야 할 5가지 음식은 가공육, 튀긴 음식, 단 음식, 짠 음식, 흰 밀가루 음식입니다. 이런 음식들 대신 생선, 채소, 과일, 견과류, 통곡물을 드시고 찜이나 삶기 같은 건강한 조리법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천천히 꼭꼭 씹어서 드시고 과식하지 마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앞으로 일주일 동안 실천해 보실 수 있는 간단한 도전을 제안 드립니다. 첫째, 하루에 물 8잔 이상 마시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아침에 잠에서 깨어난 직후에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동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전혀 모르고 계시는 사실이지만 기상 직후 몇 분간은 우리 몸이 가장 위험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이 시간에 잘못된 행동을 하면 정말로 생명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매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무엇을 하시나요? 혹시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서 화장실로 급하게 달려가시나요? 아니면 바로 스마트폰을 집어들고 뉴스나 날씨를 확인하시나요? 어떤 분들은 일어나자마자 차가운 물을 벌컥벌컥 마시거나 바로 운동복을 입고 밖으로 나가시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알람이 울리자마자 바로 일어나서 서둘러 아침 준비를 시작하시죠. 하지만 이런 행동들은 모두 매우 위험합니다. 특히 60살 이상의 시니어분들에게는 더욱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응급실에 실려오는 환자들 중 상당수가 아침 시간대에 발생하는 사고들입니다. 심근경색, 뇌졸중, 낙상사고 등이 아침에 집중적으로 일어납니다. 왜 그런지, 우리 몸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안전한지 오늘 아주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중요한 방법들을 배우실 수 있습니다. 정말 간단한 방법들이지만 효과는 엄청납니다. 국내 한 대학병원의 연구에 따르면 아침 6시부터 10시 사이에 발생하는 응급 상황이 전체의 42%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이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 몸의 생체 리듬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특히 혈압과 심박수, 혈액점도 등이 아침에 급격하게 변하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기립성 저혈압으로 인한 실신이 아침 시간대에 집중적으로 나타난다고 보고했습니다. 65세 이상에서는 5명 중 1명이 이런 경험을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를 단순한 어지럼증 정도로 생각하고 넘어갑니다. 먼저 이 영상은 의학적 진단이나 치료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건강정보 제공 목적으로 제작되었으며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증상이 있으시면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들은 실제로 일어난 일들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것입니다. 여러분과 가족들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 주세요. 그리고 주변 분들에게도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72세의 김 할아버지는 평생 건강관리에 신경을 많이 쓰셨습니다. 젊을 때부터 담배도 술도 하지 않으셨고 규칙적인 운동을 하며 살아오셨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동네 공원에서 1시간씩 걷기 운동을 하는 것이 30년간의 습관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김 할아버지를 보고 건강의 모범이라고 칭찬했습니다. 그날도 평소와 같이 새벽 5시에 휴대폰 알람이 울렸습니다. 김 할아버지는 평소 습관대로 알람 소리와 함께 벌떡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머리가 띵하면서 심한 어지럼증이 느껴졌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지면서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김 할아버지는 균형을 잃고 비틀거렸습니다. 다행히 침대 옆에 있던 서랍장을 붙잡고 넘어지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슴이 두근두근 빨리 뛰고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숨이 가빠오면서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런 증상은 처음 경험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김 할아버지는 이런 증상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아마 어제 늦게 잠들어서 그런 것 같다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잠시 침대에 앉아서 숨을 고른 후 평소대로 운동복을 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집에서 공원까지는 걸어서 10분 정도의 거리였습니다. 공원에 도착한 김 할아버지는 평소처럼 가벼운 준비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목과 어깨를 돌리고 허리를 굽혔다 펴는 동작을 했습니다. 하지만 몸을 숙였다가 일으키는 순간 다시 심한 어지럼증이 몰려왔습니다. 이번에는 앞서보다 훨씬 심했습니다. 김 할아버지는 그대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의식을 잃고 바닥에 넘어진 것입니다. 다행히 함께 운동하던 이웃 할머니가 빨리 발견하고 구급차를 불러주었습니다. 응급실로 실려간 김 할아버지는 1시간 후에야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담당 의사는 김 할아버지에게 기립성 저혈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잠에서 깬 직후에는 우리 몸의 혈압과 심박수가 매우 불안정한 상태라고 했습니다. 이때 갑작스럽게 일어나거나 움직이면 뇌로 가는 혈액이 부족해져 실신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혈관의 탄력성이 떨어져 더욱 위험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의사는 김 할아버지에게 앞으로는 기상 후 충분한 시간을 두고 천천히 일어나라고 조언했습니다. 최소한 5분에서 10분 정도는 침대에서 몸을 서서히 깨운 후 일어나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운동 전에도 충분한 준비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할아버지는 이후 의사의 조언을 철저히 따랐습니다.
매일 아침 알람이 울려도 바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먼저 누운 채로 눈을 뜨고 3분간 기다렸습니다. 이때 가볍게 손목과 발목을 돌리고 무릎을 구부렸다 펴는 동작을 반복했습니다. 그 다음 상체를 일으켜 침대에 앉은 자세를 취하고 2분간 더 기다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서 발을 바닥에 내려놓고 1분간 더 기다린 후에야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이런 방법을 사용한 후로는 어지럼증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김 할아버지는 지금도 건강하게 매일 운동을 하고 계십니다. 다만 기상 후 몇 분간의 여유를 두는 것만으로 위험한 상황을 완전히 피할 수 있었습니다. 김 할아버지는 지금 이 경험을 주변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습니다. 단순해 보이는 방법이지만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소중한 지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김 할아버지 덕분에 비슷한 상황을 예방한 이웃들이 여러 명 계십니다. 반면에 비슷한 상황에서 다른 선택을 한 분의 안타까운 이야기도 있습니다. 68세의 박할머니는 평소 고혈압으로 혈압약을 꾸준히 복용하고 계셨습니다. 약을 잘 드셔서 혈압은 정상 범위로 잘 조절되고 있었습니다. 자녀들과도 가까운 곳에 살면서 손자 손녀들을 자주 돌봐주시는 다정한 할머니셨습니다. 어느 날 새벽 4시쯤 갑작스럽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딸에게서 온 전화였는데 초등학생인 손자가 갑자기 열이 많이 나고 토를 해서 응급실에 데려가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딸의 남편은 출장 중이어서 혼자서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박할머니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전화였습니다. 박할머니는 손자 걱정에 잠이 확 깼습니다. 마음이 급해진 할머니는 전화를 받자마자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평소 같으면 천천히 일어나셨겠지만 손자 생각에 그런 여유가 없었습니다. 급하게 옷을 갈아입고 가방을 챙겼습니다. 하지만 옷을 갈아입는 중에 박할머니는 이상한 증상을 느꼈습니다. 머리가 어지럽고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평소에 없던 증상이었지만 손자가 급하다는 생각에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빨리 차를 몰고 딸네 집으로 가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박할머니는 서둘러 채 올라탔습니다. 딸네 집까지는 차로 20분 정도 걸리는 거리였습니다. 하지만 운전을 시작한 지 10분쯤 지났을 때 갑자기 시야가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앞이 잘 보이지 않고 머리가 띵했습니다. 가슴도 더욱 답답해졌습니다. 박할머니는 차를 길게 세우려고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순간적으로 의식을 잃으면서 핸들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차는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가드레일을 들이받았습니다. 다행히 새벽 시간이라 다른 차량은 없었지만 박할머니는 중상을 입고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응급실에서 깨어난 박할머니는 여러 곳에 골절상을 입었습니다. 갈비뼈 3대가 부러지고 왼쪽 어깨도 탈구되었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완전히 회복하는 데 석 달이 걸렸습니다. 담당 의사는 기상 직후 급격한 움직임과 스트레스로 인한 혈압 급상승이 원인이라고 진단했습니다. 특히 평소 복용하던 혈압약의 효과가 새벽 시간에 가장 약해진 상태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갑작스러운 스트레스와 움직임이 더해지면서 혈압이 급격히 올라갔다고 했습니다. 그 결과 뇌로 가는 혈액 공급에 문제가 생겨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박할머니는 이후 석 달간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손자를 도우러 가려던 마음이 오히려 더 큰 사고를 불러온 것입니다. 정작 손자는 단순한 감기 증상이었는데 할머니가 더 큰 위험에 처하게 된 안타까운 상황이었습니다. 만약 박할머니가 전화를 받은 후에도 몇 분간 침착하게 기다렸다면 어땠을까요? 기상 후 충분한 시간을 두고 천천히 준비했다면 이런 사고는 막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응급 상황이라고 해서 자신의 안전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남긴 사례입니다. 박할머니는 지금 완전히 회복하셨지만 그때의 경험을 잊지 않고 계십니다.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 기상 후에는 반드시 몇 분간 기다리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변 분들에게도 이런 경험을 나누면서 주의를 당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아침에 갑자기 일어나는 것이 이렇게 위험한 걸까요? 이를 이해하려면 먼저 우리 몸이 잠을 자는 동안 어떤 상태에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수면 중에는 우리 몸의 모든 기능이 휴식 모드로 전환됩니다. 이를 부교감신경계의 활성화라고 합니다. 잠을 자는 동안 심장 박동은 평소보다 10에서 20회 정도 느려집니다. 분당 70에서 80호에 뛰던 심장이 60회 이하로 떨어지기도 합니다. 혈압도 마찬가지로 낮아집니다. 수축기 혈압이 10에서 20 정도 떨어지는 것이 정상입니다. 이는 심장과 혈관이 휴식을 취하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또한 천도 평소보다 1에서 2도 정도 낮아집니다. 신진대사율도 20% 정도 감소합니다. 호르몬 분비도 달라집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은 새벽에 가장 낮아지고 멜라토닌 같은 수면 호르몬은 높은 상태를 유지합니다. 혈액의 성질도 변합니다. 밤사이 수분 손실로 인해 혈액이 평소보다 끈적해집니다. 혈소판의 응집력도 증가해서 혈전이 생기기 쉬운 상태가 됩니다. 이런 모든 변화는 우리 몸이 효율적으로 휴식을 취하기 위한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문제는 이런 상태에서 갑자기 일어날 때 발생합니다. 잠에서 깨면서 교감신경계가 급격히 활성화됩니다. 심장 박동이 갑자기 빨라지고 혈압이 급상승합니다. 하지만 혈관은 아직 이런 변화에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특히 시니어분들은 혈관의 탄력성이 떨어져 있어 더욱 위험합니다. 갑작스럽게 일어나면 중력의 영향으로 혈액이 하체로 몰립니다. 심장에서 뇌로 가는 혈액량이 일시적으로 부족해집니다. 이때 뇌는 산소와 영양분 부족으로 어지럼증이나 실신을 일으킵니다. 이것이 바로 기립성 저혈압입니다. 반대로 혈압이 급격히 상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자세 변화나 스트레스로 인해 혈압이 평소보다 훨씬 높아집니다. 이때 약해진 혈관이 견디지 못하면 뇌출혈이나 심근경색 같은 치명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국내 한 연구에 따르면 아침 시간대에 발생하는 심근경색은 전체의 37%에 달한다고 합니다. 뇌졸중 역시 아침 6시부터 12시 사이에 가장 많이 발생한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이는 기상 직후의 급격한 생리적 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기립성 저혈압의 발생률을 조사했습니다. 65세 이상에서는 10명 중 1명꼴로 기립성 저혈압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이 비율은 나이가 들수록 더욱 높아집니다. 80세 이상에서는 10명 중 3명이 이런 증상을 겪는다고 보고되었습니다. 혈액 점도의 변화도 중요한 요인입니다. 새벽 시간에는 혈액이 가장 끈적한 상태가 됩니다. 이때 혈전이 생길 위험이 높아집니다. 실제로 혈전으로 인한 뇌경색이나 심근경색도 새벽과 오전 시간에 집중적으로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위험을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요? 다행히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핵심은 우리 몸이 잠에서 깬 상태에 서서히 적응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해결책은 단계적 기상법입니다. 잠에서 깨어도 절대로 바로 일어나지 마세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먼저 누운 채로 눈을 뜨고 최소 3분간 기다리세요. 이때 완전히 가만히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누운 상태에서 할 수 있는 가벼운 움직임을 해주세요. 손목과 발목을 천천히 돌려주세요. 시계 방향으로 10번, 반시계 방향으로 10번씩 돌리면 됩니다. 그 다음 무릎을 가슴 쪽으로 당겼다가 천천히 펴는 동작을 좌우 다리를 번갈아 가면서 각각 5번씩 해주세요. 이런 동작들은 혈액순환을 도와줍니다. 목과 어깨도 가볍게 움직여주세요. 고개를 좌우로 천천히 돌리고 어깨를 위아래로 움직여주세요. 이때 절대로 급하게 하지 마시고 천천히 부드럽게 해야 합니다. 이런 준비 운동을 3분간 하면 우리 몸이 서서히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 단계는 상체를 일으켜 침대에 앉는 것입니다. 이때도 천천히 해야 합니다. 한 번에 바로 앉지 말고 먼저 옆으로 누워서 팔꿈치를 짚고 일어나세요. 그 다음 다리를 침대 아래로 내리면서 앉은 자세를 취하세요. 이 상태에서 다시 2분간 기다리세요. 앉은 상태에서도 할 수 있는 동작들이 있습니다. 심호흡을 5번 정도 해주세요.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입으로 천천히 내쉬세요. 목을 좌우로 천천히 돌리고 어깨를 위아래로 움직여주세요. 허리도 좌우로 가볍게 돌려주면 좋습니다. 마지막 단계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서 발을 바닥에 완전히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 상태에서 1분간 더 기다리세요. 이때 어지럼증이나 두통, 가슴 답답함 같은 증상이 없는지 확인하세요. 만약 이상 증상이 있다면 조금 더 기다리거나 다시 누워서 휴식을 취하세요. 모든 단계에서 이상이 없다면 이제 천천히 일어나세요. 이때도 급하게 벌떡 일어나지 말고 천천히 일어나야 합니다. 일어난 후에도 바로 걷지 말고 잠시 제자리에서 균형을 잡으세요. 이런 방법을 사용하면 우리 몸이 점진적으로 깨어난 상태에 적응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해결책은 올바른 수분 섭취법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을 마시는 것이 건강에 좋다고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방법이 중요합니다. 차가운 물을 한 번에 많이 마시는 것은 오히려 위험할 수 있습니다. 찬물은 혈관을 급격히 수축시킵니다. 이로 인해 혈압이 갑자기 올라갈 수 있습니다. 또한 찬물이 위에 들어가면 미주신경을 자극해서 심박수가 불규칙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시니어분들에게는 이런 변화가 더욱 위험합니다. 대신 미지근한 물을 천천히 조금씩 마시세요. 물의 온도는 청과 비슷한 36도에서 38도 정도가 적당합니다.
손목에 대어봤을 때 미지근하게 느껴지는 정도면 됩니다. 한 번에 많이 마시지 말고 한 모금씩 천천히 마시세요. 밤사이 몸에서 빠져나간 수분을 서서히 보충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처음에는 100ml 정도만 마시고 15분 후에 다시 마시세요. 이렇게 조금씩 나누어 마시면 우리 몸이 수분 변화에 천천히 적응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마시는 물에 소금을 조금 넣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물 한 컵에 소금 한 꼬집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하면 전해질 균형을 맞춰주어 혈압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혈압약을 복용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카페인이 들어간 커피나 차는 기상 후 30분 이후에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카페인은 심장 박동을 빠르게 하고 혈압을 올릴 수 있습니다. 아직 몸이 완전히 깨어나지 않은 상태에서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커피를 드시려면 물을 충분히 마신 후에 드세요. 녹차나 홍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카페인 함량이 커피보다는 적지만 여전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대신 카페인이 없는 허브차나 보리차를 드시는 것을 권합니다. 따뜻한 성질의 차가 몸을 서서히 깨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해결책은 환경과 생활 습관 조절입니다. 침실의 온도를 적절하게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너무 춥거나 더운 환경에서는 혈관이 급격하게 수축하거나 확장할 수 있습니다. 실내 온도는 20도에서 22도 정도로 유지하세요. 습도도 중요합니다. 너무 건조하면 혈액이 더 끈적해질 수 있습니다. 적정 습도는 50%에서 60%입니다. 가습기를 사용하거나 젖은 수건을 걸어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난방으로 인해 실내가 매우 건조해지므로 더욱 신경 써야 합니다. 침실의 조명도 신경 써야 합니다. 갑자기 밝은 불을 켜면 눈이 부시고 혈압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커튼을 조금씩 열어 자연광을 서서히 들여보내세요. 아니면 간접 조명을 먼저 켜고 점차 밝기를 높여가세요. 스마트폰의 조명 조절 기능을 활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침대 주변 환경도 중요합니다. 침대에서 화장실까지의 동선을 안전하게 만들어 두세요. 미끄러지지 않는 슬리퍼를 침대 옆에 준비해 두세요. 맨발로 걸으면 미끄러져 넘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바닥이 차갑기 때문에 혈관이 수축할 수 있습니다. 야간 조명도 설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완전히 어두운 상태에서 갑자기 불을 켜면 눈이 부시고 혈압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센서 등이나 무드 등을 설치해서 은은한 불빛을 유지하세요. 이렇게 하면 밤에 화장실을 갈 때도 안전합니다. 알람 소리도 중요합니다. 너무 큰 소리나 자극적인 소리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급격히 증가시킵니다. 자연스러운 소리나 부드러운 멜로디로 설정하세요. 볼륨도 적당히 조절해서 깜짝 놀라지 않을 정도로 맞추세요. 스마트폰의 점진적 알람 기능을 활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준비도 중요합니다. 저녁 식사는 잠자리에 들기 3시간 전에 마치세요. 너무 늦게 먹으면 소화 때문에 숙면을 취하기 어렵습니다. 카페인이나 알코올도 오후 6시 이후에는 피하세요. 이런 것들이 수면의 질을 떨어뜨려 아침 기상을 더 어렵게 만듭니다. 계절별로도 주의할 점들이 다릅니다. 겨울철에는 실내외 온도 차이가 매우 큽니다. 따뜻한 실내에서 갑자기 추운 바깥으로 나가면 혈관이 급격히 수축합니다. 이때 혈압이 크게 올라가 뇌출혈이나 심근경색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겨울 아침에는 외출 전에 충분한 준비 시간을 두세요. 외출하기 전에 실내에서 몸을 충분히 따뜻하게 하세요. 옷을 여러 겹 입어 보온을 유지하고 목과 손목 같은 부위를 특히 따뜻하게 하세요. 목도리와 장갑, 모자를 꼭 착용하세요. 실내에서 간단한 준비 운동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제자리에서 가볍게 발걸음을 하거나 팔다리를 움직여 주세요. 이렇게 하면 혈액 순환이 좋아져 갑작스러운 온도 변화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외출 직전에 따뜻한 물을 한 모금 마시는 것도 좋습니다. 여름철에는 또 다른 주의점이 있습니다. 밤사이 땀으로 인해 체내 수분이 많이 빠져나갑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혈액이 평소보다 끈적해져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움직이면 혈전이 생길 위험이 있습니다. 여름 아침에는 수분 보충을 더욱 신경 써야 합니다. 하지만 너무 차가운 물은 피하고 미지근한 물을 마시세요. 에어컨이 켜진 방에서 잠을 잤다면 실내외 온도 차이에도 주의해야 합니다. 외출 전에 에어컨을 끄고 잠시 기다린 후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에어컨 바람을 직접 쐬고 잠을 자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혈액순환이 나빠져 아침에 몸이 더 뻣뻣해질 수 있습니다. 에어컨은 간접적으로 시원하게 하고 선풍기나 서큘레이터로 공기를 순환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봄과 가을에는 일교차가 큽니다. 밤에는 춥고 낮에는 따뜻해서 천 조절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런 계절에는 침실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잠자리에서 온도 조절이 쉬운 얇은 이불을 여러 장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약물을 복용하고 계신 분들은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은 아침에 약 효과가 가장 약해진 상태입니다. 보통 혈압약은 24시간 지속되지만 새벽 시간에는 효과가 떨어집니다. 이때 갑작스럽게 움직이면 혈압이 급격히 변할 수 있습니다. 혈압약 복용 시간을 조절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저녁에 복용하면 아침 시간 혈압 조절에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담한 후 결정해야 합니다. 임의로 복용 시간을 바꾸면 오히려 위험할 수 있습니다. 당뇨약을 복용하시는 분들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밤사이 혈당이 떨어진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움직이면 저혈당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어지럼증, 식은땀, 손떨림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혈당을 확인하고 필요시 간단한 간식을 드세요. 혈당이 낮다면 오렌지 주스나 사탕 같은 단순당을 섭취하세요. 하지만 너무 많이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평소 혈당 관리를 잘 하시는 분이라도 아침에는 특별히 신경 써야 합니다. 수면제나 신경안정제를 복용하시는 분들은 약물 효과가 아침까지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평소보다 어지럼증이 심하거나 균형 감각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더욱 천천히 일어나야 하고 충분한 시간을 두고 움직여야 합니다. 약물 복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의 건강 상태와 복용 약물에 따라 주의사항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병원을 방문해서 약물 효과와 부작용을 점검받으세요. 자주 받는 질문들에 대해 자세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몇 시간 정도 자야 아침에 안전하게 일어날 수 있는가입니다. 시니어분들에게는 7시간에서 8시간의 수면이 적당합니다. 너무 적게 자면 몸이 충분히 회복되지 않아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수면 시간이 부족하면 혈압 조절 능력이 떨어집니다. 또한 혈액의 점도도 높아져서 혈전 위험이 증가합니다. 반대로 너무 많이 자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9시간 이상 자면 오히려 몸이 무거워지고 기상 후 어지럼증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수면의 질입니다. 깊은 잠을 자야 아침에 상쾌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잠자리 환경을 개선하고 규칙적인 수면 패턴을 유지하세요.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낮잠을 자도 같은 주의가 필요한가입니다. 네, 낮잠 후에도 마찬가지로 주의해야 합니다. 비록 밤잠보다는 덜 깊게 자지만 여전히 혈압과 심박수의 변화가 있습니다. 특히 1시간 이상의 긴 낮잠 후에는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낮잠은 30분 이내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오래 자면 깊은 잠에 빠져서 깨어나기 어려워집니다. 또한 밤잠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낮잠 후에도 천천히 일어나고 몇 분간 앉아서 기다린 후 활동을 시작하세요. 세 번째 질문은 규칙적인 운동을 하면 아침 기상이 더 쉬워지는가입니다. 네, 규칙적인 운동은 심혈관 건강을 개선해 기립성 저혈압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유산소 운동은 혈압 조절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하지만 운동 시간을 잘 조절해야 합니다. 잠자리에 들기 3시간 전에는 운동을 마쳐야 합니다. 운동 직후에는 교감신경이 활성화되어 있어 잠들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운동 후 천이 높아진 상태에서는 숙면을 취하기 어렵습니다. 운동 강도도 중요합니다. 너무 격렬한 운동은 오히려 해롭습니다. 시니어분들에게는 가벼운 산책이나 수영, 요가 같은 운동이 적합합니다. 일주일에 3회에서 4회, 한 번에 30분에서 45분 정도가 적당합니다. 네 번째 질문은 혈압약을 복용하면 아침 기상이 더 위험한가입니다. 약물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일부 혈압약은 아침에 혈압을 더 낮출 수 있어 기립성 저혈압의 위험을 높입니다. 반면 어떤 약물은 오히려 아침 혈압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뇨제를 복용하시는 분들은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이뇨제는 체내 수분을 빼내는 작용을 하므로 탈수 위험이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평소보다 혈액이 더 끈적할 수 있습니다. 충분한 수분 섭취가 더욱 중요합니다. 베타 차단제를 복용하시는 분들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약물은 심박수를 늦추는 작용을 합니다. 갑작스럽게 일어나면 심박수가 적절히 증가하지 못해 어지럼증이 심할 수 있습니다. 더욱 천천히 일어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침에 잠에서 깨어도 절대로 바로 일어나지 마세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누운 채로 3분, 앉아서 2분, 침대 가장자리에서 1분간 기다린 후 천천히 일어나세요. 이 간단한 방법만으로도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수분 섭취를 올바르게 하세요. 찬물 대신 미지근한 물을 조금씩 천천히 마시세요.
카페인이 든 음료는 30분 후에 드시고 물에 소금을 조금 넣어 전해질 균형을 맞춰주세요. 세 번째로 환경을 안전하게 조성하세요. 실내 온도와 습도를 적절하게 유지하고 조명을 서서히 밝게 하며 미끄러지지 않는 슬리퍼를 준비해 두세요. 계절별 특성을 고려해서 옷차림과 실내 환경을 조절하세요. 앞으로 7일간 오늘 배운 방법을 실천해 보세요. 처음에는 번거롭게 느껴질 수 있지만 곧 자연스러운 습관이 될 것입니다. 단 몇 분의 여유만 있으면 위험한 상황을 완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꼭 실천해 주세요. 가족들에게도 이 방법을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혼자 사시는 시니어분들께는 더욱 중요한 정보입니다. 작은 관심과 실천으로 큰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아침이 건강한 하루의 시작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더 많은 분들이 이 중요한 정보를 볼 수 있도록 도움을 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앞으로도 유용한 건강 정보를 계속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이나 궁금한 점을 남겨주세요. 가능한 한 자세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함께 건강한 노년을 만들어 나가요. 다음 주에는 아침 식사 전에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위험한 행동들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고 하는 행동들 중에도 실제로는 매우 위험한 것들이 있습니다. 공복 상태에서 하면 안 되는 운동이나 약물 복용 등에 대해 자세히 다룰 예정입니다. 놓치지 마시고 다음 주에도 꼭 시청해 주세요.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이 영상의 내용은 의학적 진단이나 치료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건강에 관한 정보 제공이 목적이며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적용 방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건강 문제나 약물 복용에 관해서는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 식탁에서 빠질 수 없는 마늘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매일 드시는 마늘이 정말 안전한지 궁금하셨죠? 잘못 먹으면 간에 무리가 갈 수도 있고 치매 위험이 높아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오늘 이 영상을 보시면 충격적인 진실을 알게 되실 거예요. 마늘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먹는 향신료 중 하나입니다. 하루 평균 15g씩 먹는다고 합니다. 김치에도 들어가고 찌개에도 들어가죠. 심지어 생으로 드시는 분들도 많아요. 하지만 마늘을 잘못 섭취하면 오히려 건강에 해로울 수 있어요. 특히 60살이 넘으신 분들은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마늘 관련 부작용 사례가 늘고 있어요. 미국에서는 매년 3,000명 이상이 마늘 과다 섭취로 병원을 찾는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에요. 건강을 위해 드시던 마늘이 독이 될 수도 있다는 뜻이죠.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마늘의 숨겨진 위험성과 올바른 섭취법을 알게 되실 거예요. 또한 마늘과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 3가지도 알려드리겠습니다. 건강한 노년을 위해서는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내용입니다. 여러분의 생명과 직결된 중요한 정보이니까 꼭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먼저 중요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의 내용은 일반적인 건강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전문의와 상담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복용 중인 약물이 있으시다면 반드시 의사와 상의하세요. 자칫 잘못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그럼 지금부터 마늘의 진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 꼭 필요한 이야기니까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메모를 하시면서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72세 김할머니의 이야기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김할머니는 마늘을 정말 좋아하셨어요. 건강에 좋다고 해서 매일 생마늘을 5쪽씩 드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생마늘을 씹어 드시고 저녁에도 마늘 우린 물을 마셨어요. 마늘 장아찌도 하루에 10개씩 드셨다고 해요. 김할머니의 하루 마늘 섭취량을 계산해보면 약 50g 정도였어요. 이는 일반 권장량의 5배가 넘는 양이에요. 주변 사람들이 너무 많이 드신다고 걱정했지만 할머니는 들으려 하지 않으셨어요. 건강식품이니까 많이 먹을수록 좋다고 생각하셨거든요. 처음에는 감기도 안 걸리고 몸이 든든한 느낌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할머니가 건강해 보인다고 칭찬했어요. 피부도 좋아지고 혈색도 좋아졌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더욱 마늘을 많이 드시게 되었어요. 마늘의 효과를 실감하고 계셨거든요. 그런데 6개월이 지나면서 이상한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속이 쓰리고 아팠어요. 밥을 먹고 나면 명치 부근이 화끈거렸습니다. 잠도 잘 안 오고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처음에는 나이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심해지는 증상이 걱정되기 시작했어요. 속쓰림이 너무 심해서 제산제를 드시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먹어도 소용이 없었어요. 오히려 위가 더 아팠습니다. 밤에는 속이 타들어가는 것 같아서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새벽에 일어나서 찬물을 마시곤 하셨다고 해요. 3개월 뒤에는 100mg씩 마늘을 5개씩 씹어 드시기 시작하셨어요. 4개월 뒤에는 10g씩 마늘을 1끼 드시기 시작하셨어요.
하지만 증상은 점점 심해졌어요. 어느 날 갑자기 어지러워서 쓰러질 뻔했습니다. 놀란 가족들이 병원에 모시고 갔어요. 응급실에서 여러 검사를 받으셨는데 의사 선생님의 표정이 심각했어요. 뭔가 큰 문제가 있다는 걸 직감하셨다고 해요.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간 수치가 정상보다 3배나 높았어요. AST가 120, ALT가 150이었어요. 정상 수치가 40 이하인데 말이에요. 위벽도 많이 손상되어 있었습니다. 위내시경 결과 급성 위염과 미란성 위궤양이 발견되었어요. 의사 선생님은 마늘을 너무 많이 드셨다고 하셨어요. 생마늘의 알리신 성분이 위와 간에 부담을 준다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특히 공복에 생마늘을 드시는 것이 가장 위험하다고 하셨어요. 할머니는 그제서야 자신의 실수를 깨달으셨다고 해요. 다행히 김할머니는 마늘 섭취를 줄이고 치료를 받으셨어요. 위장약을 드시고 간 보호제도 복용하셨어요. 식단도 바꾸셨고 생활 습관도 개선하셨어요. 석 달 만에 간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위장 상태도 많이 좋아졌어요. 지금은 마늘을 적당히 드시면서 건강하게 지내고 계세요. 김할머니는 정말 운이 좋으셨어요.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받을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모든 분이 이렇게 회복되는 건 아닙니다. 마늘을 잘못 먹어서 큰 병에 걸린 분들의 이야기도 있어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안타까운 사례예요. 68세 박할아버지의 경우가 그랬습니다. 박할아버지는 당뇨병을 앓고 계셨어요. 혈당 관리를 위해 마늘이 좋다는 말을 듣고 매일 마늘즙을 드셨습니다. 하루에 마늘 10쪽 분량의 즙을 드셨어요. 시중에서 파는 농축 마늘즙을 한 병씩 드셨다고 해요. 박할아버지는 인터넷에서 마늘의 효능에 대한 글을 많이 읽으셨어요. 마늘이 혈당을 낮춘다는 말에 완전히 빠지셨다고 해요. 당뇨약도 줄이고 마늘즙을 더 많이 드시기 시작했어요. 가족들이 말려도 듣지 않으셨다고 해요. 처음 몇 주는 혈당이 조금 내려간 것 같았어요. 공복 혈당이 180에서 150으로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더 많이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마늘즙 양을 늘리고 생마늘도 함께 드셨어요. 하루 마늘 섭취량이 80g까지 늘어났어요. 마늘만 먹으면 모든 병이 낫는다고 믿으셨어요. 당뇨약도 반으로 줄이셨고 정기검진도 미루셨어요. 가족들의 걱정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으셨어요. 건강해지고 있다고 확신하고 계셨거든요. 그런데 한 달 후부터 이상한 증상들이 나타났습니다. 기억력이 급격히 나빠졌어요. 방금 한 말을 자꾸 반복하시고 길을 잃어버리기도 했습니다. 가족들은 치매 초기 증상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진짜 문제는 따로 있었어요. 박할아버지의 혈당이 들쭉날쭉하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떨어졌다가 갑자기 올라갔다가 했어요. 어떤 때는 혈당이 50까지 떨어져서 의식을 잃을 뻔했어요. 또 어떤 때는 400까지 올라가서 응급실에 실려가기도 했어요. 더 심각한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정기 검진을 받으러 갔다가 간에 이상이 발견된 거예요. 간세포가 손상되어 있었고 염증 수치도 높았습니다. 의사는 간경화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어요. 즉시 입원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하셨어요. 알고 보니 마늘의 황화합물이 박할아버지의 간에 독성으로 작용한 거였어요. 당뇨약과 마늘의 상호작용도 문제였습니다. 혈당이 갑자기 떨어져서 뇌 영양 공급이 부족해진 거예요. 뇌세포가 손상되면서 인지 기능이 떨어진 거였어요. 박할아버지는 응급실에 실려 가셨습니다. 간 기능이 심각하게 나빠져서 입원 치료를 받으셔야 했어요. 한 달 동안 중환자실에서 지내셨어요. 치료 과정에서 인지 기능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가족들을 알아보지 못하는 날도 있었어요. 간 수치는 정상의 10배까지 올라갔어요. 황달도 심해서 눈이 노랗게 변했어요. 복수도 차서 배가 부풀어 올랐어요. 의사들도 회복이 어려울 것 같다고 하셨어요. 가족들은 최악의 상황을 각오했다고 해요. 다행히 집중 치료를 받으면서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회복 과정이 매우 더뎠어요. 간 기능이 정상으로 돌아오는데 6개월이 걸렸어요. 인지 기능은 완전히 회복되지 못했어요. 지금은 많이 회복되셨지만 완전히 예전처럼 되지는 못했어요. 간 기능도 정상보다 떨어진 상태입니다. 기억력도 예전 같지 않아요. 마늘을 잘못 드신 결과가 이렇게 심각할 수 있어요. 건강을 위해 먹던 것이 독이 되어버린 거죠. 박할아버지 가족들은 지금도 후회하고 계세요. 미리 말렸으면 좋았을 텐데 하고 말이에요.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되어버렸어요. 이런 비극이 더 이상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런 일들이 왜 생기는 걸까요? 마늘이 건강에 좋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런 부작용이 생기는지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마늘이 우리 몸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복잡한 의학 용어는 쓰지 않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마늘의 주요 성분은 알리신이라는 물질이에요.
이 알리신이 마늘의 매운맛과 냄새를 만들어냅니다. 알리신은 강력한 항균 작용을 해서 감염을 예방해주죠. 또한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콜레스테롤을 낮춰주기도 해요. 하지만 알리신은 양날의 검 같은 성분이에요. 적당히 먹으면 도움이 되지만 너무 많이 먹으면 독이 됩니다. 특히 생마늘에는 알리신이 많이 들어있어서 주의해야 해요. 익힌 마늘보다 생마늘이 10배 정도 더 강해요. 알리신이 위벽을 자극하면 위염이나 위궤양이 생길 수 있어요. 위벽은 산성인 위산으로부터 위를 보호하는 점막으로 덮여 있어요. 그런데 알리신이 이 점막을 손상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위산이 위벽을 직접 자극해서 염증이 생겨요. 이미 위장병이 있으신 분들은 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속쓰림이나 소화불량이 생기면 마늘 섭취를 줄여야 해요. 특히 역류성 식도염이 있으신 분들은 마늘을 드시면 안 돼요. 식도까지 손상될 수 있거든요. 간에서는 알리신이 해독 과정을 거치게 돼요. 간은 우리 몸의 해독 공장이라고 할 수 있어요. 모든 독성 물질을 처리하는 곳이죠. 하지만 너무 많은 양이 들어오면 간이 처리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간세포가 손상되고 염증이 생겨요. 간세포가 손상되면 간 기능이 떨어져요. 단백질 합성이 안 되고 해독 작용도 제대로 안 돼요. 황달이 생기고 복수가 차기도 해요. 심하면 간경화나 간암으로 발전할 수도 있어요. 실제로 2023년 서울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하루에 마늘 20g 이상 먹는 사람들의 간암 발생률이 2배 높았어요. 마늘을 많이 먹는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건 아니라는 뜻이에요. 적당량을 지키는 것이 중요해요. 혈액에도 영향을 줍니다. 마늘은 혈액을 묽게 만드는 작용을 해요. 이를 항근고 작용이라고 해요. 적당하면 혈전 예방에 도움이 되지만 과하면 출혈 위험이 높아져요. 특히 외상을 입었을 때 피가 멈추지 않을 수 있어요. 평소에 혈액순환 개선제나 혈전 방지약을 드시는 분들은 출혈 위험이 높아질 수 있어요. 와파린이나 아스피린 같은 약물과 마늘을 함께 먹으면 위험해요. 뇌출혈이나 위장출혈이 생길 수 있거든요. 뇌에서는 혈당이 급격히 변하면서 문제가 생겨요. 마늘이 혈당을 낮추는 효과가 있는데 당뇨약과 함께 먹으면 저혈당이 올 수 있습니다. 저혈당은 뇌세포 손상을 일으켜서 치매 위험을 높여요. 뇌는 포도당만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해요. 혈당이 너무 떨어지면 뇌세포들이 굶어 죽게 되는 거예요. 한번 죽은 뇌세포는 재생되지 않아요. 그래서 인지기능이 떨어지고 기억력이 나빠지는 거죠. 또한 마늘에 들어있는 황화합물들이 뇌혈관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혈관을 확장시키는 작용을 하는데 과하면 뇌압이 높아져요. 두통이나 어지러움이 생길 수 있고 심하면 뇌출혈 위험도 있어요. 그럼 마늘을 어떻게 먹어야 안전할까요? 첫 번째 해결책은 적정량을 지키는 거예요. 하루에 마늘 2쪽에서 3쪽 정도가 적당합니다. 이는 약 6g에서 9g 정도예요. 이 정도면 마늘의 좋은 효과는 얻으면서 부작용은 피할 수 있어요. 세계보건기구에서도 마늘 1일 권장량을 9g으로 정하고 있어요. 이는 수많은 연구를 통해 검증된 안전한 양이에요. 이 양을 넘지 않으시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생마늘보다는 익힌 마늘을 드시는 게 좋아요. 열을 가하면 알리신이 줄어들면서 자극이 덜해집니다. 마늘을 볶거나 구워서 드시면 소화도 잘 되고 부작용도 적어요. 찜질방에서 파는 구운 마늘 같은 것이 좋은 예예요. 마늘을 익힐 때는 중간 불에서 천천히 익히세요. 너무 센 불에서 익히면 영양소가 파괴될 수 있어요. 기름에 볶을 때는 올리브 오일을 사용하시면 더 좋아요. 올리브 오일의 항산화 성분이 마늘의 효과를 높여줘요. 공복에는 절대 드시지 마세요. 빈속에 마늘을 먹으면 위벽이 직접 자극받아서 염증이 생겨요. 반드시 식사와 함께 드시거나 식후에 드세요. 특히 아침 공복에 생마늘을 드시는 건 정말 위험해요. 식사 중간에 드시는 것이 가장 좋아요. 다른 음식들이 위벽을 보호해 주거든요. 밥이나 빵 같은 탄수화물과 함께 드시면 위산 분비도 조절돼요. 두 번째 해결책은 마늘과 상극인 음식을 피하는 거예요. 술과 마늘을 함께 먹으면 간에 무리가 갑니다. 두 가지 모두 간에서 해독해야 하는 물질이라서 부담이 커져요. 간이 과로하게 되면서 손상될 위험이 높아져요. 특히 소주나 맥주와 마늘을 함께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정말 위험해요. 알코올과 알리신이 만나면 독성이 더 강해져요. 숙취도 심해지고 간 손상도 커져요. 매운 음식과도 함께 먹지 마세요. 고추나 생강 같은 자극적인 음식과 마늘을 함께 먹으면 위장 부담이 2배가 됩니다. 특히 역류성 식도염이 있으신 분들은 조심하세요. 식도에 염증이 생길 수 있어요. 김치를 드실 때도 주의하세요. 김치에는 이미 마늘이 많이 들어있어요. 김치를 많이 드시면서 추가로 마늘을 드시면 과량 섭취가 될 수 있어요. 하루에 김치 반 공기 정도만 드시는 게 좋아요. 카페인이 든 음료와도 궁합이 안 좋아요. 커피나 녹차를 마신 후에는 1시간 정도 간격을 두고 마늘을 드세요.
둘 다 혈압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에요. 혈압이 갑자기 오르거나 내릴 수 있어서 위험해요. 특히 고혈압 약을 드시는 분들은 더욱 조심하세요. 혈압약과 마늘, 카페인이 함께 작용하면 혈압이 너무 떨어질 수 있어요. 어지러움이나 실신이 생길 수 있거든요. 세 번째 해결책은 마늘과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을 활용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마늘과 궁합이 좋은 음식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음식들과 함께 드시면 마늘의 좋은 효과는 높이고 부작용은 줄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돼지고기입니다. 돼지고기에 들어있는 비타민 B1이 마늘의 알리신과 만나면 알리티아민이라는 물질이 만들어져요. 이 성분은 피로 회복에 정말 좋습니다. 특히 만성 피로에 시달리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돼요. 비타민 B1은 우리 몸의 에너지 대사에 꼭 필요한 성분이에요. 탄수화물을 에너지로 바꾸는 역할을 해요. 마늘과 함께 먹으면 흡수율이 2배 이상 높아져요. 그래서 피로가 빨리 회복되는 거예요. 돼지고기의 단백질은 마늘의 자극을 완화해 주기도 해요. 위벽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마늘을 먹을 때 고기와 함께 먹으면 속이 덜 쓰려요. 아미노산이 위산을 중화시켜 주거든요. 조리할 때는 마늘을 먼저 볶아서 향을 내고 고기를 넣으세요. 너무 센 불보다는 중간 불에서 천천히 볶는 게 좋아요. 그러면 마늘의 매운맛은 줄고 고소한 맛은 살아나요. 기름기가 많은 부위보다는 안심이나 등심을 사용하세요. 돼지고기를 삶아서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수육을 만들 때 마늘을 함께 넣으면 잡냄새도 없어지고 영양가도 높아져요. 쌈장에 다진 마늘을 넣어서 함께 드시면 완벽한 조합이에요. 두 번째는 양배추입니다. 양배추에는 비타민 U가 풍부해서 마늘의 알리신과 시너지 효과를 냅니다. 항산화 작용이 강해져서 노화 방지에 도움이 돼요. 특히 피부 건강에 좋아요. 비타민 U는 콜라겐 합성에 꼭 필요한 성분이에요. 마늘과 함께 먹으면 콜라겐 생성이 활발해져요. 그래서 주름이 줄어들고 피부가 탄력 있게 돼요. 나이가 들수록 중요한 부분이죠. 양배추의 식이섬유는 마늘이 위장해주는 자극을 완화해줍니다. 위벽의 보호막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요. 또한 양배추에 들어있는 글루타민 성분이 위벽을 보호해주죠. 위염이나 위궤양 예방에 효과적이에요. 글루타민은 위벽 세포의 재생을 돕는 중요한 성분이에요. 손상된 위벽을 빠르게 회복시켜주죠. 특히 마늘로 인한 위장 자극을 중화시키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어요. 마늘과 양배추를 함께 먹는 가장 좋은 방법은 쌈을 싸 먹는 거예요. 구운 마늘을 양배추에 싸서 드시면 됩니다. 김치를 담글 때도 마늘과 양배추가 함께 들어가죠.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담긴 조합이에요. 양배추를 생으로 드시기 어려우시면 살짝 데쳐서 드세요. 끓는 물에 30초 정도만 데치면 돼요. 너무 오래 데치면 비타민이 파괴되니까 주의하세요. 드레싱에 다진 마늘을 넣어서 샐러드로 드시는 것도 좋아요. 양배추즙을 만들어 드시는 것도 추천해요. 양배추와 사과, 마늘 한쪽을 함께 갈아서 드시면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아요. 하루에 1잔 정도가 적당해요. 세 번째는 토마토입니다. 토마토의 리코펜 성분과 마늘의 알리신이 만나면 혈관 건강에 아주 좋아요. 동맥경화 예방 효과가 2배로 높아집니다. 특히 심혈관 질환 예방에 탁월한 효과가 있어요. 리코펜은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에요. 활성산소를 제거해서 혈관벽의 손상을 막아줘요. 마늘의 알리신도 혈관을 확장시키는 작용을 해요. 두 성분이 만나면 혈액순환이 획기적으로 개선돼요. 토마토의 산 성분이 마늘의 황화합물을 중화시켜주기도 해요. 그래서 마늘 냄새도 덜 나고 소화도 잘 됩니다. 특히 혈압이 높으신 분들에게 좋은 조합이에요. 혈압을 자연스럽게 낮춰주거든요. 2023년 이탈리아 연구에 따르면 토마토와 마늘을 함께 먹는 사람들의 심근경색 발생률이 40% 낮았다고 해요. 정말 놀라운 효과죠. 조리할 때는 토마토를 먼저 볶아서 리코펜을 활성화시키세요. 그 다음에 다진 마늘을 넣고 함께 볶으면 됩니다. 올리브 오일을 사용하면 영양소 흡수율이 더 높아져요. 리코펜은 기름과 함께 먹어야 잘 흡수되거든요. 토마토 소스를 만들 때 마늘을 넣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파스타나 피자에 사용하시면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아요. 토마토 주스에 마늘 한쪽을 갈아 넣어서 드시는 것도 추천해요. 혹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구독과 알림 설정도 해주시면 건강 정보를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어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위해 더 좋은 정보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계절별로 마늘 섭취 시 주의사항도 알려드릴게요. 봄에는 새 마늘이 나오는 시기예요. 새 마늘은 수분이 많고 매운맛이 덜해서 먹기 좋습니다. 하지만 보관이 어려우니까 빨리 드세요. 새 마늘은 냉장고에 보관하시고 일주일 이내에 드시는 게 좋아요. 봄 마늘은 알리신 함량이 상대적으로 낮아서 조금 더 드셔도 괜찮아요. 하지만 그래도 하루 4쪽을 넘지는 마세요.
새마늘로 장아찌를 담그시는 분들이 많은데 소금 간을 너무 세게 하지 마세요. 여름에는 더위 때문에 입맛이 없을 때가 많아요. 이때 마늘을 많이 드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주의하세요. 여름에는 위장이 약해져서 마늘 자극을 더 크게 받습니다. 찬 음식을 많이 드시면서 위가 차가워진 상태에서 마늘을 드시면 더 위험해요. 여름에는 마늘을 익혀서 드시는 게 좋아요. 냉면에 생마늘을 많이 넣어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배탈이 날 수 있어요. 대신 마늘 기름을 만들어서 사용하시거나 구운 마늘을 조금씩 넣어서 드세요. 가을에는 햇마늘이 많이 나와요. 이때 마늘을 말려서 겨울에 먹을 분량을 준비하시죠. 말린 마늘은 생마늘보다 자극이 적어서 좋습니다. 말리는 과정에서 알리신이 줄어들거든요. 가을 마늘은 당분이 많아서 단맛이 나요. 구워 드시면 정말 맛있어요. 하지만 당분이 많다고 해서 많이 드시면 안 돼요.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특히 조심하세요. 겨울에는 면역력이 떨어지기 쉬워요. 마늘의 항균 작용이 도움이 되지만 과용하면 안 됩니다. 특히 감기약과 함께 먹을 때는 조심하세요. 일부 감기약과 마늘이 상호작용을 일으킬 수 있어요. 겨울에는 따뜻한 음식과 함께 드시는 게 좋아요. 국물 요리에 마늘을 넣어서 드시면 몸도 따뜻해지고 영양도 좋아요. 하지만 너무 많이 넣지는 마세요. 약물 복용 시 주의사항도 중요해요.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은 마늘 섭취량을 줄이세요. 마늘이 혈압을 더 낮출 수 있어서 어지러움이 생길 수 있어요. 특히 에이스 억제제나 칼슘 채널 차단제를 드시는 분들은 주의하세요. 혈압약과 마늘을 함께 드시면 혈압이 급격히 떨어질 수 있어요. 기립성 저혈압이 생겨서 갑자기 일어날 때 쓰러질 수 있어요. 혈압을 자주 재시면서 조절하세요.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도 조심하세요. 마늘이 혈당을 낮추는 효과가 있어서 저혈당 위험이 있습니다. 혈당을 자주 측정하시고 의사와 상의하세요. 특히 인슐린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더욱 주의하셔야 해요. 메트포르민이나 설포니루레아 계열 당뇨약과 마늘이 함께 작용하면 혈당이 너무 떨어질 수 있어요. 손떨림이나 식은땀이 나면 즉시 당분을 섭취하세요. 혈액순환 개선제나 아스피린을 드시는 분들은 더욱 주의하세요. 마늘과 함께 먹으면 출혈 위험이 높아집니다. 수술 전에는 마늘 섭취를 중단하세요. 최소 일주일 전부터는 드시지 마세요. 와파린을 복용하시는 분들은 정기적으로 혈액 검사를 받으세요. 혈액 응고 시간이 길어질 수 있어요. 치과 치료를 받으실 때도 미리 말씀드리세요. 이제 여러분이 자주 묻는 질문들에 답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마늘 냄새를 없애는 방법이에요. 마늘을 먹고 나서 우유를 마시면 냄새가 줄어들어요. 우유의 단백질이 황화합물을 중화시켜 주거든요. 우유는 찬 것보다 미지근한 것이 더 효과적이에요. 한 컵 정도 천천히 마시세요. 요구르트도 비슷한 효과가 있어요. 유산균이 냄새를 분해해 주거든요. 사과나 레몬을 먹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이런 과일의 효소가 마늘 냄새를 분해해 주거든요. 사과는 껍질째 드시는 게 좋아요. 레몬은 즙을 내서 물에 타서 드시면 돼요. 녹차를 마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녹차의 카테킨 성분이 냄새를 없애줘요. 하지만 마늘을 드신 직후에는 피하세요. 1시간 정도 지나서 드시는 게 좋아요. 페퍼민트 잎을 씻거나 페퍼민트 차를 마시는 것도 효과적이에요. 상쾌한 향이 마늘 냄새를 가려줘요. 파슬리를 씹는 것도 도움이 돼요. 두 번째 질문은 마늘 알레르기에 관한 거예요. 마늘을 먹고 나서 입 주변이 따갑거나 설사를 한다면 알레르기일 수 있어요. 이런 증상이 있으면 마늘 섭취를 중단하세요. 심한 경우 호흡곤란이나 두드러기가 생길 수도 있어요. 마늘 알레르기는 생각보다 흔해요. 전체 인구의 3% 정도가 마늘 알레르기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나이가 들수록 더 생기기 쉬워요. 면역 체계가 변하면서 생기는 거예요. 알레르기 반응이 의심되면 알레르기 검사를 받아보세요. 혈액 검사나 피부 반응 검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어요. 확진되면 마늘이 들어간 모든 음식을 피해야 해요. 세 번째 질문은 흑마늘과 일반 마늘의 차이점이에요. 흑마늘은 일반 마늘을 발효시킨 거예요. 발효 과정에서 알리신이 줄어들어서 자극이 덜합니다. 그래서 위장이 약한 분들도 드실 수 있어요. 흑마늘은 항산화 성분이 일반 마늘보다 2배 정도 많아요. 폴리페놀이나 플라보노이드 같은 성분들이 풍부해져요. 면역력 강화에도 더 효과적이에요. 하지만 당분이 많아져서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은 조심하세요. 혈당 관리가 어려워질 수 있어요. 적당량을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하루에 2쪽 정도가 적당해요. 흑마늘의 가격이 비싸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건 아니에요. 일반 마늘도 충분히 좋은 효과가 있어요. 자신의 체질과 건강 상태에 맞게 선택하시면 돼요. 네 번째 질문은 마늘즙과 생마늘 중 어느 게 좋은지예요. 시판되는 마늘즙은 농도가 진해서 부작용 위험이 높아요. 한 병에 마늘 수십 쪽 분량이 들어있거든요. 생마늘을 적당량 드시는 게 더 안전합니다.
마늘즙을 드시고 싶으시면 직접 만드세요. 마늘 두 쪽에 물 한 컵을 넣고 믹서에 갈아서 드시면 돼요. 시중 제품보다 훨씬 안전해요. 마늘 분말이나 캡슐도 있는데 성분 함량을 확인하고 드세요. 너무 농축된 제품은 피하시는 게 좋아요. 천연 그대로가 가장 안전해요. 지금까지 마늘의 올바른 섭취법에 대해 말씀드렸어요. 핵심을 세 줄로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하루 마늘 섭취량은 2쪽에서 3쪽이 적당합니다. 둘째, 생마늘보다는 익힌 마늘이 안전해요. 셋째, 돼지고기, 양배추, 토마토와 함께 드시면 효과가 좋습니다. 마늘은 분명히 좋은 식품이에요. 하지만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너무 많이 먹으면 독이 될 수 있어요. 적당히 드시면서 건강한 식단을 유지하시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올바른 방법으로 마늘을 드셔보세요. 7일 동안 실천해 보시면 몸의 변화를 느끼실 거예요. 건강한 노년을 위해서는 올바른 식습관이 정말 중요합니다. 마늘 하나로도 이렇게 큰 차이가 날 수 있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균형 잡힌 식단이에요. 마늘만 먹는다고 건강해지는 건 아니거든요. 다양한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시면서 마늘을 보조적으로 활용하세요. 규칙적인 운동도 함께 하시면 더 좋아요. 마늘의 혈액순환 개선 효과와 운동이 만나면 시너지 효과가 나거든요. 하루에 30분씩만 걸어도 큰 도움이 돼요. 스트레스 관리도 잊지 마세요.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스트레스가 많으면 소용없어요.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시면서 즐겁게 드시는 게 중요해요. 다음 주에는 양파의 숨겨진 위험성에 대해 알려드릴 예정이에요. 양파도 잘못 먹으면 혈압에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또 한간에 무리를 줄 수도 있어요. 놓치지 마시고 시청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위해 더욱 유용한 정보들을 준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영상의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입니다.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전문의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